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오늘 여야 간에 방탄국회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오늘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하자라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오늘이 아니라 6월 임시국회 소집으로 맞섰고 결국 오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고요. 2부 시간에는 이 빅데이터 전문가와 여론조사 전문가를 함께 모시고 6.13 지방선거 지역별 민심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고요. 밖에서 본 한국, 북미 정상회담 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외신의 보도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언제 어떻게 될까요? 오늘 6월 임시국회 소집 두고 여야 간 방탄국회 공방이 벌어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회의 결국 못했죠? 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의장단 임기가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임기라서요. 네. 임기 만료가 돼서 의장단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의장단이 없으면 6월 달 국회를 소집해도 그럼 어떻게 개회를 합니까? 국회법상으로는 이런 경우에 사무총장이 임시회 의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자, 자유한국당은 아무튼 6월 달에 그 원구성도 해야 되고 또 뭐 북미 정상회담 등등 뭐 또 드루킹 특검 관련 후속 조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한다 이러는데 이걸 방탄국회라고 보시는 이유가 뭐죠? 우선 4월 임시국회 이어 5월 임시국회를 자유한국당 요청으로 소집해서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소화를 했고요. 예. 그런 가운데도 수시로 그 보이콧이라든지 제대로 된 의회 일정을 진행하지 않아서 국민 여러분의 지탄을 많이 받았었죠. 예. 그런데 지금 6월은 특히 아시다시피 이제 바로 지방선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시회 소집을 한 것은 헌법 제44조에 따라서 회기 중에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의 의결 없이는 구속될 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예. 현재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제기되어 있는 막중한 혐의 이 부분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고 저희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회법에 짝수달 2월, 4월, 6월 이런 짝수달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 아닌가요? 6월 1일로 임시회를 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자동으로 소집되는 것은 아니고 그 국회의 개의에 대한 요구가 있어야 되죠. 아하. 그 요구를 자유한국당은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다른 당들은 저희 당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다른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그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으니까 혹시 6월 국회를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에 그 소집 요구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네네. 당장 6월 1일부터 하자고 하는 거는 바로 그 불체포 특권 그것 때문이다. 네, 국회를 일단 회기 중으로 만들어 놔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집행이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만에 하나 국회 회기가 이제 없다면 그러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넘어가고 일반 국민처럼 진행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정 6월 1일부터 임시국회 하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권성동 의원부터 먼저 처리하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안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주장은 너무 급하다. 너무 급하다? 예, 그 본회의가 열리려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그런 절차상의 시간들을 거쳐야 될 텐데 예. 지금 바로 열자고 해서 열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 사실상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이미 국회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예, 예. 얼마든지 합의와 진행은 당연히 바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본회의 소집을 통해서 체포동의안 의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예. 그런 말씀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가 일단 그 회기는 시작되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또 합의를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본회의는 언제쯤이나 열릴까요? 그 본회의는 일단 의장단도 없고요. 예. 사무총장에 의한 본회의 진행도 사실 좀 무리가 뒤따르다 보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계획대로라면 본회의 없이 그냥 그 국회만 열려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뭐 드루킹 관련된 청와대에 대한 질의 또는 뭐 국정조사도 언급하고 계시고요. 자유한국당은. 예, 예. 그러한 정치 공세용 국회 운영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하반기 원구성이라는 것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을 네. 누가 될 것이냐 선출하고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예. 7월 넘어서나 본회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6월 국회는 본회의 한 번도 못 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또 정치는 또 모르니까. 예.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가결됩니까? 지난번 홍문종, 염동열 의원 다 부결됐잖아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부결되리라고 생각 안 했었는데요. 아마, 부의견을 쓰신 의원분들도 소위 말하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국회가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부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20분 이상이 그렇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지금 뭐 자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야당 의원분들도 그 염동열 의원이나 홍문종 의원 때와는 조금 다른 뭐 혐의의 무게도 그렇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 맡고 계셨던 지휘의 역할, 법사위원장이라는 지위가 이용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번엔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제의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해야 된다. 표 의원님은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 계속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예. 헌법 개정 이전에 국회법상의 요건을 강화시켜서라도 불체포 특권이 활용될 수 있는 범죄의 요건 범위 예. 이것만이라도 상당히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회법에 뭐 어떤 명기를 하면 이걸 줄일 수 있는 겁니까? 우선은 헌법에 정한 그 특권을 하위법인 국회법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예.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일본이나 미국 등의 사례처럼 형사범죄는 제외하고요. 선거 관련 범죄라든지 또는 정치적인 활동과 연관된 범죄에 국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불체포 특권을 국회의원 직무와 직접 연결된 것만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이런 의견도 있던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먼저 거쳐서 거기서 법원이 영장 발부를 했을 때 그때 국회 표결에 붙이는 이런 건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본다면 상권분리 원칙에 반하고요. 그렇군요. 사법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을 국회가 뒤집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예, 그건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그리고 아예 이 모든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 이런 체포동의안 같은 거 표결할 때 무기명이잖아요. 네네. 이걸 다 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찬성이고 국회법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하고 있고요. 예. 우선 이제 인사 관련 등 몇 개의 표결을 무기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저는 자연인인 개인인 국회의원과 헌법기관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에 대한 혼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압력이라든지 영향 혹은 뭐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신 있는 표결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서 무기명 투표를 보장해 주는 것인데요. 어제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기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건 감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으로서 대표자로서는 개인이 아니라서 예. 인사 관련을 포함해서 모든 투표는 당연히 공명하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기명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그거는 좀 반론이 있나 보더라고요. 네, 반론이 있습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의 그 표결의 어떤 뭐랄까요, 독립성, 이 부분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 공개, 기명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그 부분을 저는 국회의원이라면 일반인과 달리 그러한 압력이나 불이익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가 감수하고 알겠습니다. 네, 투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체포 특권의 폐지 내지는 제한, 뭐 기명 투표화, 이건 더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무튼 6월 국회는 지금 하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구성도 안 되고 또 선거는 다가오고 그냥 회기만 있고 일은 안 하겠군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뜬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무슨 인터뷰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네, 19년 전 인터뷰 동영상인데요. 1999년 10월께 자신의 책 더 아메리카 위 디저브라는 그 관련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99년에? 네, 그렇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을? 당시는 사업가 신분이었고 정치적인 야망이 좀 있는 인물 정도로 평가됐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이 가장 먼저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협상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협상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먼저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한 부분이 마치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현재 상황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네요. 또 북한은 3, 4년 후에 핵무기를 전 세계에 조준하고 위협할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라는 예측에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터무니없지만 바보들은 아니다. 이들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냥 심심해서 핵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한 셈입니다. 그렇죠. 책에서는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9.11 테러를 예견이나 한 듯 미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할 것이고 그 장본인은 오사마 빈 라덴일 것이다 라고도 말해서 미국 내에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반응들도 대부분 비슷한데 일단 이런 반응이 더 많습니다. 미친 척하는 천재다. 아하. 천재긴 한데 약간 일반인과 좀 다르다, 이런 그렇죠. 모습인 거죠. 예. 그런가 하면 트럼프니까 그나마 김정은과 협상하는 것이다. 또는 임자 제대로 만났어 라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고방식이라는 시각이 깔린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현재 해당 책은 우리나라에는 미발간돼서 샅샅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99년이면은 벌써 19년 전인데 네. 대단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부산항이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는데요.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어제 부산항을 통해 수입된 호주산 귀리건초가 적재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로 의심되는 일개미 한 마리가 발견됐는데 일단 이 의심 개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항만공사는 관계기관과 방역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등 비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붉은 불개미가 어떤 건데 이렇게 난립니까? 붉은 불개미의 또 다른 이름이 살인개미라고 해요. 어허. 세계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에 하나인데요. 꼬리에 날카로운 침이 있는데 이 침에 독성 물질이 있어서 찔리면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할 경우에는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유발해 과민성 쇼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젓갈색을 띠고요. 몸 길이는 3에서 6mm입니다. 지난해 9월 우리나라 부산 간만부두에서 처음 발견됐고 지난 2월에는 인천항에서도 의심 개체가 발견됐지만 아직까지 보고된 피해 사례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개미라고 하면 한국과 중국에선 약간 명약처럼 인식이 돼서 포털 사이트에 불개미라고 치면 불개미주 담그는 법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 불개미는 독성 불개미이기 때문에 아하. 주의를 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붉은 불개미와 같은 독개미에 물렸다면 집에서 처치하기보다는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죠. 우선 부산항 방역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네. 또 다음 뉴스는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오늘 하루 음료수를 마시면서 빨대를 몇 개나 사용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빨대요? 네. 저는 오늘 하나도 안 썼는데. 아, 그러신가요? 예, 예. 저는 오늘 점심을 먹고 자몽 주스 이렇게 마시면서 딱 한 개 썼는데 예, 예. 주스가 담긴 컵과 뚜껑 그리고 빨대까지 모두 플라스틱 제품이었습니다. 예. 아마 일회용품 또는 일회용컵 사용할 때 이렇게 모든 제품들이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새삼 확인하셨을 텐데 일상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플라스틱 제품을 쓰고 있는데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양 쓰레기,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그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2021년까지 빨대, 풍선막대, 일회용 컵과 식기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해서 해양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8일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병의 90%도 수거해야 합니다. 예. 유럽에서는 연간 2억 8천만 톤으로 중국에 이어서 2위에 이를 정도로 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빨대 수와 일회용 커피잔 수가 각각 360억 개와 160억 개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유럽에서 2,58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지만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건 30%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아하. 우리가 이렇게 빨대나 음료수를 젓는 막대, 또 낚싯줄 등 10종의 플라스틱 제품은 마구 버려져서 어업도구와 함께 전체 바다 쓰레기의 70%를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예. 그나마 유럽이 그래도 이거 안 쓴다 제일 빨리 앞서가는군요. 어떤 제도화 방침을 가장 먼저 마련한 거긴 한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플라스틱 삭감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마트에서 사용하는 비닐봉지의 사용량을 줄이고 회수와 재이용을 적극 활용하는가 하면 식물을 소재로 한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오는 10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에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얼마 전에 발표됐죠?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쓰레기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네, 우리도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각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은 사실 선거 앞두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선거 끝나면 이렇게 저렇게 되고 개각도 있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나 여권은 원래 말을 되게 아끼거든요. 그렇죠. 뭐 준비하고 있는 거 없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총리가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요. 자, 27일 유럽 순방 중에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장관들에 대한 1년 평가를 했다. 개각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몇 가지 현안의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 제한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 쐐기도 박았습니다. 청와대랑 협의까지 했다. 네. 이건 개각을 거의 기정사실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만약 하더라도 지방선거 후에 할 텐데 아주 일찍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나눠서 보면요. 때가 되긴 됐습니다. 다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집권이 1년 넘었으니까. 그렇죠. 청문회 전후로 낙마한 사람 제외하고는 장관들이 다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보입니다. 벌써. 예. 그리고 통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권이 전반적으로 인적 재배치를 할 수요도 생겨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이게 상례하고 다르죠. 맞아요. 제 기억에는 총리가 개각을 먼저 언급한 전례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예. 왜 그랬을까? 예. 일단 선거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거겠죠.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판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 그다음 또 짚어보자면은
정부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엇갈립니다. 지지율이 높아서 그렇지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는 좋죠. 성과물도 나오니까. 근데 나머지 경제나 사회 부처는 그에 못 미치거든요. 뭐 집권 1년 차 때 여론조사 해보면 다 드러나죠. 그렇죠. 예. 경제는 뭐 누가 해도 어려운 문제라서 그렇다 치고 딴 데도 다 어렵습니다만은 환경, 여성, 법무 이런 데는 내외부 평가가 다 안 좋습니다. 교육 이런 쪽도 그렇죠. 국민 평가 안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다. 조치할 거다. 이런 신호를 선제적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나 실세 총리다. 이낙연 그렇죠. 실세 총리. 총리가 힘 없으면 이런 이야기 못하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뭐 안보나 경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총리가 책임지고 가겠다. 이런 뜻이 좀 깔려 있다고 봐요. 네. 일부에 이제 자기 정치도 조금 포함된 거라는 거죠. 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가 될 텐데 벌써 보름 정도 남겨놓고 총리가 개각을 턱턱 언급할 수 있는 나 이 정도야. 그렇죠. 아하. 이게 약한 총리가 되면은 여권에는 당장 이야기 나옵니다. 누구 마음대로 개각 이야기 꺼내냐. 근데 아무 말 없잖아요, 지금. 게다가 청와대랑 협의도 끝났다. 그러니까요. 지금 어느 부처가 거론돼요, 주로? 이거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업무 능력. 미세먼지, 재활용 쓰레기 봉투, 이제 재활용 쓰레기 제대로 대처 못했다는 평가가 높은 환경부. 네, 미투 파문 속에서 존재감 없었던 여성부. 그리고 오락가락하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무리를 빚었던 법무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시 등이 교육 문제에 대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교육부 등이 공통적으로 거론됩니다. 업무 평가의 부분에서는요. 또 설화가 몇 번 있었던 국방부는 근데 이 외교 안보 라인은 약간 다르게 거긴 팀워크가 또 있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업무하고도 물론 연동되지만은 정무적 판단이에요. 예. 예컨대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전 장관 전남지사 출마로 공석입니다. 거긴 일단 채워야죠. 오래됐어요. 여기 일단 채워야죠. 네. 그리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나 김영춘 해수부 장관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이 8월에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아하. 이때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은 빠질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만약 전당대회에 도전한다면 도전 안 하더라도 네. 적당한 이제 시점이 그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예. 근데 이제 청와대가 뭐라고 했는고 하니 일하신 지 1년이 지난 만큼 여러 소회 가운데 하나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 총리가. 예. 이러면서도 또 국무총리실의 평가 순위대로 개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후임 후보군의 규모, 정책 연속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좀 정무적 맥락에 대한 판단이겠죠. 네. 아마도. 그리고 개각이 만약 있다면 청와대 개편도 함께 거론되죠? 그렇습니다. 일단 인사 요인이 있어요. 선거 출마로 해가지고 비서관 몇 자리가 공석이 돼 있고 앞서 내각하고 비슷한 건데 경제 파트하고 사회 파트에 대한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일자리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되게 상징적인 자리인데 경제하고 사회 쪽에 좀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하긴 하죠. 예. 그리고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도권을 쥐고 할 건데 항상 인사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청문회 문제 같은 거, 검증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지금 관련된 곳에는 열심히 사람들 리스트업하고 검증하고 있을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죠, 네. 이미. 아무튼 주목되는 건 총리가 이렇게 일찍 개각을 언급한 거. 이건 좀 주목되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칩니다. 7시 5분 2부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6.13 지방선거 유권자의 표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선거 앞두고 매주 화요일 이 민심 동향 살펴보는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 항상 여론조사 전문가만 모셨는데요. 오늘은 빅데이터 전문가까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빅데이터 전문가이십니다.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서로 아는 사이죠?
사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만난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몸이 비익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네네. 빅데이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매주 보내드렸으니까 네. 빅데이터 분석이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최재원 이사님? 저는 이 빅데이터가 이제 저랑 배 본부장님의 외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배 본부장이 더 하는 게 맞거든요. 이 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이즈의 그 빅을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밸류의 빅이에요. 사실 밸류. 예. 가치가 높은 데이터가 이제 빅데이터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결혼한 기혼자가 결혼하지 않은 미혼자보다 이제 건강하다라는 통계 결과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 결혼과 건강과의 어떤 통계 분석의 상관성인데 데이터 분석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해서 건강해진 건지 건강하니까 결혼한 건지에 대한 인과성을 뽑는 게 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저는 완전한 기혼자네요. 그러면 둘 중에 뭔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의 건강한 이유. 건강하니까 결혼한 거. 네, 맞아요. 그게 맞는 건강하니까 거죠. 건강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상관성으로는 이제 내 미래를 그냥 단순히 예측하지만 이 인과성으로는 내 미래를 바꾸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걸 이제 뽑아내는 게 결국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여론조사는 이런 건 못 알아내죠? 네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겠습니까? 여론조사는 그렇게 하잖아요. 네. 빅데이터는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어느 정도로 거론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단순히 이제 언급량만을 보는 건 이제 예전 방식이고요. 지금은 이제 포털 사이트의 그 검색량, 키워드의 검색량과 또 동영상 사이트에서의 조회수, 더 나아가서 이제 좋아요 클릭 수까지 이런 그 관심도와 호감도를 것까지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슈성 같은 이제 SNS에 얼마나 좋은 글들이 나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보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진보된 그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연령층이 예전에 SNS는 뭐 일부 계층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좀 다양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직 여론조사만큼은 아니지만 이 정확도와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사실 미국 선거에서 완전히 여론조사가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죠. 근데 뭐 결과적이지만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회사는 뭐 맞췄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뭐 여론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보조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이나 또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말을 좀 이해하는 게 어떤 중요하다. 여론조사 결과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보면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우리 배종찬 본부장은 요즘 스스로 여론 자키라고 부르신다면서요? 네, 셀프 장명입니다. 어떻게든 좀 빅데이터하게 좀 부각돼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저희 시사 자키에서 자키자 뺏어 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관용 앵커께서 허락을 해주시면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쓰십시오. 여론 자키 배종찬 본부장 그리고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앞으로 지방선거까지 매주 화요일 함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경기지사 선거 부분 그리고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게 12곳의 재보선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보고 있는 송파 을 지역. 얼마 전에 송파 을 지역 후보도 공천이 확정되고 했으니까 요 두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송파 을 지역 배종찬 본부장님 지금 조사 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네, 아주 최근에 실시된 조사는 아닌데 5월 8일과 9일 한국갤럽이 JTBC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후보자는 동일합니다. 이 유무선 조사로 실시가 됐고 이 송파구 을 선거구의 주민 60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표본 오차는 이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0%포인트였고 응답률은 10.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이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조사에서 57.3%. 이 자유한국당 배현진 전 앵커가 18.6%.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 상고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 최종적으로 공천을 받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박종진 이 전 앵커가 12.6%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실시됐던 조사는 아직까지 뭐 소개된 결과가 없는데요. 대체로
이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판세에 큰 변화는 없는 것 아니냐. 물론 이 다른 조사 결과 발표된다면 또 추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57.3, 18.6, 12.6. 뭐 압도적이네요. 일단 여론조사 숫자상으로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광역단체장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판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강 2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판세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도 조사가 됐겠죠? 예, 정당 지지율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50%가 넘는 정도였고요. 후보들이 받은 이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에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는 강남 3구 가운데 송파 그러면은 상당히 보수 정당의 정당 지지도는 높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상황이 아닌 거로군요.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 좀 더 또 여론조사를 부각시켜서 오늘 설명드릴 수밖에 없네요. 은근히 경쟁이 되네요. 빅데이터와. 예, 지난 대선 때를 보면은 이 강남 3구가 상당히 변해왔다는 거. 대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 2010년부터 서서히 이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 3구의 유권자 성향이 변해왔는데요. 예.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이 송파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 재선거죠. 재선거가 치러지는 이 지역에서 이 문재인 당선자가 40%에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홍준표 후보는 이 송파을 지구에서 24%.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득표와 견주어 보아도 지금의 이 재보궐선거에 나서 있는 후보들의 명암도 엇갈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지난 대선 때부터 송파을의 민심은 상당히 그런 현재 여권 지지도가 월등히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많이 또 유입된 잠실, 이 이동, 또 본동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또 유권자의 성향들이 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요 최재성, 배현진, 박종진 이 세 후보에 뭘 분석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제가 2018년 1월부터 5월 28일까지 한 SNS 데이터를 한 17억 건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요. 예. 사실 뭐 분석하지 않아도 저희 동네가 이제 송파을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감으로도 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도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후보자들의 그 주별 언급 추이가 계속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최재성, 배현진, 박종진이 세 후보에 대한 관심이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관심도. 그러니까는 뭐 부정 관심도 관심이고요. 긍정 관심도 관심인데. 관심도라는 거 그러니까 거론되는 것 자체. 그렇죠. 언급량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급량. 예. 네. 그러니까 4월에는 최재성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언급량을 높게 보이고 있었는데 5월에 접어들어서 이제 배현진 후보가 언급량이 더 높아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 4주차에는 이제 박종진 후보가 당내 공천을 이뤄내면서 언급량이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되게 혼전을 이 언급량만을 놓고 봤을 때는 혼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데이터상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냥 언급량만 갖고서는 근데 좀 의미를 보기가 어려운데요. 근데 이제 언급량도 사실 이 관심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부정 이슈가 많지 않다면 좋은 쪽의 어떤 표심으로 갈 확률은 높아요. 그걸 그 부정 이슈냐 긍정 이슈냐로 좀 나눠서 분석은 안 됩니까? 이 감성 분석으로 이제 긍부정이 이제 들어가요. 그걸 감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 이 빅데이터 분석의 이제 장점이 이제 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각 후보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이 최재성 후보에 대해서 긍부정만을 놓고 봤을 때 4월에는 긍정이 62%였는데 5월에는 이제 74%로 이제 긍정이 늘어나고 있다. 라는 게 보이고요. 네.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4월에는 48%였는데 5월에 또 51%로 또 이제 긍정이 또 늘어나고 있었다. 반면에 박종진 후보는 4월에 67%의 긍정이 5월에는 또 30%로 또 낮춰지는 이런 또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예. 사실 긍부정이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쓰는 표현들을 좀 보면 좋거든요. 예.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하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뭐 걱정된다, 뭐 새롭다, 뭐 여유스럽다, 뭐 압승이다. 이런 좀 좋은 표현들이 좀 많았고요. 배현진 후보 같은 경우는 화제된다, 욕먹다, 어리다, 성장하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다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많이 전달이 되고 있어서 예. 하지만 박종진 후보는 이제 뭐 갈등 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박종진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약간 부정 감성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최재성 후보의 이 긍정 비율이 4월보다 5월이 높아졌다. 배현진 후보도 높아졌다고 했지만
긍정 비율의 절대 숫자에서는 최재성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네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상대 비교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여러 후보에 대한 글을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예. 그러면 우리 최재원 이사께서는 이런 관심도 또 감성 분석 이걸 하면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는지가 나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대선 때 같은 경우 분석할 때 이 예. 후보들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털 사이트의 검색량과 동영상 사이트의 그 조회량 그리고 이제 좋아요 같은 걸 통해서 관심도를 뽑아내고요. 예. 그 SNS 상에서는 부정적인 글을 원칙적으로 안 봐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행위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호감도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글만을 보고 예.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뉴스에서 얼마나 또 화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슈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물 분석을 해야 어떻게 보면 정확한 이 느낌이 전달이 될 수 있을 관심도, 것 같아요. 호감도, 이슈도까지. 네. 근데 지금 요 세 후보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분석은 아직 좀. 네, 관심도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경기도지사는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이재명 후보의 그 이른바 욕설 파일을 당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대단히 뜨거운 논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여론조사상에서는 별 변화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서의 판세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여론조사가 시시각각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가장 최근에 또 발표됐던 조사들 후보자 등록 이후에 발표된 조사들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거의 정당 지지율만큼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남경필 후보가 녹취 관련해서 후보자 중심으로 이제 주목하는 효과는 약간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 지역의 판세 변화는 크게 없는데 네. 아까도 제가 송파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적인 특성들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 정당 지지율이 높다라는 걸 설명드렸는데 특히 유권자의 성향이 많이 변하게 된 부분들이 경기 북부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기 북부? 네. 그러니까 거기는 접경 지역이죠. 네, 접경 지역이고 안보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남경필 후보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지역에 아주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 성인이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최근에 나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북부권마저도 이 가평, 이 김포, 동두천, 뭐 양평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 파주까지도 예. 젊은 세대의 유입을 통해서 유권자 성향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히 해소됐던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 해소뿐 아니라 남북관계 잘 풀리면은 오히려 우리 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대감 같은 것도 겹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최재원 이사께서 분석을 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부동산 같은 부분도 분명히 기대감으로 당연하죠. 연결될 걸로 보입니다. 당연하죠. 이 보통 저희가 이제 선거 같은 경우 이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이제 카드 매출 그래서 실제 얼마나 사람들이 더 돈을 뭐 많이 쓰는지 예. 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어떤 그 시세 이런 것들이 과거의 선거 때 요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후보가 여당이 됐다 야당이 됐다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는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안 맞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그게 정답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다양한 이제 시도들을 이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거다라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네. 네. 일단 당장 궁금한 거는 그 욕설 파일 공개를 전후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또 감성 분석, 긍정 부정 이게 좀 급변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남경필 이 두 후보에 대한 언급량이 절대적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 이 두 후보만 비교해 봤을 때는 또 이재명 후보가 남경필 후보보다 한 3배 가량 또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량이 높다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또 긍정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죠. 사실 이 감성으로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정 감성이 4월보다 5월이 더 올랐거든요. 올랐어요? 57%에서 75%로. 부정 감성이. 네. 그럼 뭐 남경필 후보는 부정 감성이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아요.
남경필 후보도 들었어요? 4월에 41%에서 5월에 74%로 늘었는데 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둘 다 네거티브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부정 감성들이 높게 형성이 된 게 상대방의 후보에 대한 어떤 비방적인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혹, 욕하다 같은 표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역풍이라는 표현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하는 네거티브가 남경필 후보한테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둘 다의 부정 감성 비율이 똑같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누구 한 명은 부정이 급격히 올라가고 누구 하나는 긍정이 급격히 올라가면 그건 아마 여론조사에도 딱 드러날 것 같은데 판세가 이제 보여지는데 변화하는 건데 지금은 그건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부정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네. 그 얘기가 결국 여론조사상에서 별 변화가 없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SNS상의 이야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 우리가 부동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도층이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경기선거를 보더라도 지금 큰 관심은 오히려 지금 뭐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차라리 경제 쪽 이슈에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지 부정적 이슈에 관심이 많이 가 있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것이 선거의 중심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거티브 대결 구도 속에서 뭔가 후보들이 이거다 해서 자기들 지지층을 가지화해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좀 주도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도 지난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매우 네거티브하게 공격하지만 또 America First 이것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양수겹장으로 좀 뭔가 좀 다른 이슈를 또 좀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더 주목받지는 못하는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무한 정보를 다 공급받기 때문에 거의 이제 준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거티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그 판단을 많이 세우기 때문에 이 뭐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나온 이슈들은 다 예전에 나왔던 이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공방은 벌어지지만 별로 민심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이제는 유권자들이 절대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그러니까 최재원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우리 유권자들이 아주 좀 스마트해졌다고 그럴까요? 네네. 자, 조금 아까 그 배종찬 본부장께서 언급하시면서 남북관계, 경제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지금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하지만 얼마 전 선관위 조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 꼭 투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건 지난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보다도 더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그냥 감사드립니다. 이런 건 제가 또 여론잡기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왜 자꾸 선관위에서 하는 이 투표율과 투표 예측과 또 실제 투표율이 다를까라는 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이제 전화로 직접 이제 응답자에게 묻게 되는데 투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대답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항상 그래서 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래도 상관관계는 있잖아요.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런 조사가 두 가지로 볼 부분은 선관위 조사의 투표율이 그래도 지난 또 대선 직전 선거라든지 또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으면 투표에 대한 적극성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이제는 질문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정말 죽도록 투표하기가 싫은 사람은 0점. 그다음에 나는 천재지변이 나도 투표를 하러 가겠다는 사람은 10점. 이렇게 시도되는 질문 방식도 상당히 많이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이제는 0점에서 10점 정도로 이 투표에 대한 의향 강도를 좀 다르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실제 그런 질문으로 저희들 넣고 있거든요. 그럼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10점 아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투표장에 가겠다. 데이트까지도 깨고 가겠다. 이런 분들의 숫자는 사실은 지금의 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보다는 좀 낮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좀 다르게 물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빅데이터를 조금 더 도입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빅데이터 상의 지방선거에 대한 언급량 이런 것들은 어때요? 그 2014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면 2014년에는 7만 8천 건 정도 5월 기준으로 올라오는데 지금은 이제 5만 8천 건. 2014년보다도 관심도가 낮아요. 그동안에 4년 동안에 SNS 사용자가 증가한 걸 생각하면 이제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56.8%의 어떤 그 투표율이 있었으니까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투표율은 51%대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투표 적극성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저희들이 이제 관련된 걸 보면 관심이 높으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슈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지방선거는 세월호 사고라고 하는 온 국민의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지난 대선처럼 70%대 후반의 투표 물론 대선이 높긴 하지만 분노가 있어야 되거든요. 앵그리.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는 이 분노를 끌어내서 사람들이 마치 앵그리 버드처럼 간다. 네. 이럴 때 투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누구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선거는 관심도 이슈도 분노도 산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관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라고 보게 되면 정확하게 최저임금하고 비슷해요. 최저임금 관심도하고 갑질의 관심도하고 지방선거 관심도가 지금 똑같아요. 예. 오히려 미세먼지가 지방선거보다 2배 높아요. 관심도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미세먼지가 더 지방선거보다 관심이 있다. 라고 볼 정도로 남북 정상회담 이런 데들에 대한 남북 정상회담이 뭐 가장 지금 높고요. 그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치킨보다도 높아요. 저희가 보통 이제 치킨이 그 열풍을 정의하는 기준인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은 이제 치킨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재밌네요. 치킨보다 높은 남북 정상회담. 맥주보다 높나요? 맥주는 더 낮아요. 네. 맥주 안 먹으면서 치킨 드시는 분도 많아요. 배정찬 본부장님. 본부장님처럼 꼭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으면 그렇게 살이 찌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치만도 있더라고요. 치만, 치킨만. 네. 저도 본부장이 빅데이터 하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몸이 크다고 빅데이터까지. 네.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더니 더 얘기가 좀 전문적으로 흐를 줄 알았는데 더 약간 농담 쪽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오늘 좀 또 재미도 좀 섞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지역, 관심 지역들 대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간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의 배정찬 본부장, 다음 소프트의 최재원 이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함께 듣죠.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인데 오늘 원래 또 긴급 경제점검회의 한다고 예고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명칭을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뭐 긴급 경제점검 그러면 좀 국민들이 너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론이나 경제 위기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긴급 경제 점검 이러면은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또 보이니까 좀 그런 효과는 좀 안 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무회의를 이제 오전에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간 건데요. 일단 이 회의는 최근에 이제 1사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 소득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배 지표가 악화된 거냐? 좀 대응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의미로 특별히 이제 준비된 그런 회의인 거죠. 그래서요. 그 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동 그리고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가 이런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와서 오늘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봤다고 하고요. 또 이제 건설 경기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곧 이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만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에도 언급이 됐지만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좀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정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감소를 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근로시간 단축은 전반적인 좀 소득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신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 관련돼서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게 최저임금 인상한 거랑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데 근데 최저임금 인상은 또 최근에 법 개정 때문에 또 반발이 이어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예상대로 뭐 최저임금위원은 모두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노총도 내일 정도에는 이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좀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좀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계와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이를 통한 양보 이런 것들이 좀 서로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연속성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뭐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도 피해를 본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피해가 없다는 게 국회 환노위가 합의할 때 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에 21만 6천 명은 기대보다 이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한 6.7%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개선안이다라는 게 이제 일단 고용노동부의 설명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정부 최저임금 개정안을 보면은 취업 규칙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숫자는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숫자를 가지고 또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숙제긴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정.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해내야 하는 과제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리 또 들어보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존재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조건이 없어야 되고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맞춘 것이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이 예. 작년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열린 핵 비확산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뭐 이때랑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죠. 이 북미 회담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제 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뭐 실무 협의는 계속 잘 진행된다면서요? 일단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통해서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소리를 들어본 최선희 부상 그리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핵화 의제를 놓고 이제 사전 협의를 쭉 진행하는 상황인데 예. 일단 오늘은 회의가 없었지만 내일 이제 회의가 이루어질 그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또 싱가포르에서는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 관련 의전, 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놓고 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면 북미 간의 모든 채널을 다 열고 이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 곧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북한이 취소한 고위급 회담 이거를 6월 1일 날 진행하기로 이제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죠. 오늘 이제 양쪽 대표단의 명단을 교환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남북 철도 연결, 뭐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진출,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 6.15 남북 공동 행사, 그리고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그 외 경제 협력 전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포함된 게 이산가족 상봉인데 지금 그거는 좀 삐그덕거리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가 이 탈북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없이는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북한이 이렇게 인도주의적 문제를 거론할 때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이 탈북 식당 종업원 문제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거죠. 예. 하지만 질질 끌기보다는 이 빠른 조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좀 악영향을 줄이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언급됐던 게 이걸
유엔 인권 기구가 그 탈북 여성 종업원들을 하나하나 면담해서 그들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중립적 방법들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것인데 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미 군사훈련 뭐 김정은 위원장조차 인정한다고 했는데 근데 북한이 또 이걸 중단해라라고 하는 그런 뭐 사설이 있다면서요. 아, 논평인가요? 노동신문? 그렇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의 이제 논평을 보면은 북미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면서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렇게 힘으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매년 8월에 개최되고 있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걸 이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이면은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어떤 북미 간의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점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좀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전략자산들이 전개가 돼서 한 번 더 삐그덕됐기 때문에 예. 좀 섬세한 접근들을 양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대법원을 점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서울 서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이들의 이제 부당 해고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 개입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이 이제 어제 전해드렸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이건 부당 해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에 판결이 뒤집힌 건데 어제 전해드린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제 쭉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 해고 노동자들은 1심 승소 이후에 단연치 임금을 이제 지급받았었는데 이것에 이자까지 더해서 1억 원씩 물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환수금 문제는 이제 올해 초에 종교계가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해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2005년부터 이 투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12년째 한 거니까 이제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옥신각신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약속하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성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양승태 시절 대법원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정치권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보수가 괴멸한다라면서 당 지지율 하락과 선거 전략 부재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하.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그 사람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을 못한 사람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패배가 지금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까지 내다볼 만한 이런 갈등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당권 경쟁에 이미 뭐 들어간 그런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얘기는 오늘도 또 나왔어요? 이제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가 최근에 단일화 관련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언론의 관심들이 지금 집중됐었는데요. 이 별로 대중적 반응이 뭐 좋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오늘 안철수 후보는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하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또 김문수 후보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끝났느냐라는 질문에 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이게 뭔가 단일화가 정말로 이제 그 물 건너 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눈치 싸움 또는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두고 언론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원순 시장 우위 구도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영향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요즘 제일 바쁘신 분 가운데 한 분일 것 같습니다.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맡아주고 계신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읽어야 할 양이 어마어마하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지난 주말 뭐 깜짝깜짝 반전이 거듭되니까 네, 외신들도 그렇죠. 전부 다 뭐 사실관계 보도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보도만 해도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늦은 시간이었었죠. 미국에서 전해진 그 회담 취소 소식 모두를 절망과 혼돈에 이제 빠뜨리면서 아마 남북 정상들도 잠 못 드는 밤 맞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외신이 지난 그 첫 번째 그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잠 설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새벽잠을 설치겠다 이런 총평을 하기도 했거든요. 맞는 얘기네요.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결국은 결과적으로 필요 없는 분석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담 취소 통보 편지 이후에 많은 외신들이 그 회담 실패 원인, 그다음에 향후 전망 이런 분석하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었거든요. 예. 그 25일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 회담 취소 직후에 그 사설을 통해서 긍정적, 부정적 두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긍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다는 점에서 꼭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분석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이유 이것은 다혈질적인 두 사람이 파혼 선언 이후에 서로 뚱해져 가지고 이제 지난 16개월 동안에 그래왔듯이 치기 어린 말을 또 주고받게 될 경우에 뭐 그냥 유감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었죠. 네. 뭐 그 시점에서는 그런 긍정성, 부정성이 딱 맞는 얘기였어요. 네, 그렇죠. 근데 회담 취소 전에 한국에 최소한 통보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알려졌죠. 이건 참 전략적으로도 한미 공조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신들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미국의 경우에 이미 한 차례 유사한 그 외교의 전술적인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불안한 형국으로 비춰진 건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남 이후에 돌변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은 거기까지만 생각만 하고 미중 사이에 줄타기를 하려던 북한이 갑자기 중국 쪽으로 더 기울게 된 원인 제공을 자신들이 했을 것이라는 판단을 안 하는 아니면 못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핵보다 우리 핵이 더 무섭다. 이런 윽박지르기 기술은 익숙한지 몰라도 이 대화의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서툰 그런 오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범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인 선을 북한이 넘어도 되는 건지 이 선을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불가역적 영역으로 또는 그 펜스 부통령이 얘기했죠. 복귀 불가능한 지점까지 가도 되는 건지 북한으로 하여금 이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 그 빠른 회담 결정에 비해서 느린 진전의 이유가 되고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런 대화 상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더군다나 이번에는 동맹국한테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적대적 대화 상대가 아니라 이제 같은 진영인 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상대방에게 이제 나왔던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뉴욕타임스도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문은 조금 전 소개해드린 것 같은 사설 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게 부주의한 면을 보이는 것 중 하나는 그가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중재 역할을 했던 한국과 상의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매선 사람한테 한마디 언질도 없이 파혼 선언을 했다.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엔 결혼 당사자한테는 뭐 전술의 달인이라는 평보다는 신중하지 못하다는 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뢰의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던 건데 뭐 결과적으로 다행히 이후에 그 큰 문제 제기 없이 넘어갔습니다만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이제 신뢰 문제에서 적어도 외상은 없을지 몰라도 내상은 생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본의 지지통신이 25일 보도 내용에서 보면요,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신뢰 문제도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당연하죠. 네, 말하자면 미리 예약한 예식장에 통보 없이 식을 취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이렇게 돼. 농락당한 싱가포르 정부.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데 예. 지지통신에 따르면은 24일 싱가포르 외교부가 유감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거든요. 또 회담을 면밀하게 준비해온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24일 그 취재 등록 접수를 시작을 바로 하는 등 그러니까 언론사의 그 절차도 서둘러서 밟고 있었는데 네.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중지를 발표했다면서 그러니까 정상회담의 주최국이 될 예정지였던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의 줄다리기에 농락당한 형국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각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도 그럼 기자들 싱가포르에 다 보내려고 비행기 편이랑 그렇죠. 호텔 편 다 예약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그 예약을 취소한 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소를 만약에 좀 참고 안 했으면 다행인데 만약 취소를 해버렸다면 더 이상 이제 예약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지통신에 따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싱가포르 회담 개최 발표 직후에 그 싱가포르 숙박료가 보통의 3배로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전부 다 만실이 됐답니다. 예. 지금은 싱가포르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이제 기자들까지 못 가게 생겼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혼란이 많았다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또 지난 토요일 날 그 극비리의 깜짝 남북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이것도 그 외신들의 아주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 서신 이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문점에서 회담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부터 이제 국제사회가 예견했던 네고시에이터라든가 미디에이터 그러니까는 협상가 또는 중재자로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길게는 한반도 평화 대장정에서 짧게는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 필요한 방파제 역할을 기대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28일자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한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구해낼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면서 비운의 중재자가 되는 듯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포옹하는 장면을 만들어서 이 모습이 남한의 수천만 스마트폰 화면에 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미국도 이 남북한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는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급히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의 진정성을 미국이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깜짝 2차 정상회담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진정성을 잃게 했다. 네, 그렇죠. 그리고요, 또. 왜냐하면 이게 그 국내 정치 상황을 그만큼 이제 그 민감한 정치 상황 이거를 이제 그 반영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인 재능, 뭐 품위 있는 태도, 뭐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담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한국 내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북미 간에 이제 성공적인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그 문 대통령이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한국의 이제 보수파들의 저항으로 모든 것이 훼손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국내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신문은 그 대북 정책이 조금만 장애물을 만나도 저항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모든 걸 잘한다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흠집을 잡으려 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의 진행 속도를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평하면서 한국에서는 대담한 사회개혁은 늘 어떤 것이든 간에 공산주의, 북한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대담한 사회개혁은 무엇이 됐든 공산주의, 북한스러운 것으로 간주된다. 네. 친북, 종북으로 불리워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예. 그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의 이번에는 월간지, 권위 있는 월간지죠. The Atlantic이라는 그 시사 월간지인데 예. 또 최근 보도에서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취소 선언으로 문 대통령이 허를 찔렸지만 전격적인 남북 회담으로 다시 상황을 주도하기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번에 또 촉매자라는 표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촉매자. 네. 카탈리스트라고 이제 영어에서 되어 있는데 예. 별명이 또 하나 생기신 셈이죠. 협상가, 중재자, 촉매자 네. 그러네요. 6월 12일 정상적으로 열릴 거로 보죠. 언론 외신들은. 그런 전망이 낙관적인 전망이 일단 더 많습니다. 예. 그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 특히 하고 있는데요. 28일자 중국 환구시보
26일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에서의 남북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일련의 그 접촉 후에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런 평가인데 네. 다만 이 신문은 그 미국 내에서 강경 노선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미 대화가 그 지난번에 이제 포기됐던 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남북 그다음에 대남 압박을 더 이어갈 가능성 그걸 이제 우려한 겁니다. 예. 물론 중국은 그 미국의 이런 압박 정책이 북한을 대화장으로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십 년의 극한 압박 속에서 북한이 핵 그다음에 미사일 장치를 계속 개발해왔고, 근데 결국 북미 회담을 이끌어낸 건 그렇게 개발한 핵과 미사일 아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환구 15는 미국의 압박 정책은 실패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현재의 대북 압박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이제 이 신문의 판단인데, 그래서 이제 이 신문은 그게 우려스럽다는 건데, 요컨대 효력도 없는 압박 전략으로 협상을 지연시키기만 한다. 이렇게 이제 이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회담 취소 해프닝은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구 15는 그 미국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귀중한 북미 정상회담 기회를 미국은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어떤 극단적인 승부처로 보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예. 이를 도박과 같은 위험한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그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고 또 경제 발전의 전략 노선 그 전환 이것도 천명한 마당에 도 아니면 모식의 그 협상 전략 말고 일단 된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차이점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 이런 요구인 건데 예. 이 신문은 미국의 우월적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거만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하려 하지 말고 북한 측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이걸 좀 존중해 주는 태도를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이 사설에서 이제 주문을 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환구 15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앞서서 26일자인데 또 다른 사설에서는 호사다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일이 생기려면은 이런 뭐 해프닝도 있다. 이 긍정적인 해석인 셈인데 예. 뭐 지금까지 극적 반전이 있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더 나쁜 한반도 정상화 될 확률보다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추진될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도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이제 8시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란 말이에요. 네.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날리기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조금 아까 한 15분 전쯤에 트럼프 트위터에 북한의 이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네. 뉴욕으로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네네. 그리고 그걸 이제 solid response to my letter, thank you 이렇게 썼거든요. 자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편지 형식으로 12일 그 싱가포르 회담 취소 뭐 이런 거를 정중하게 썼잖아요. 네네. 자기 편지에 대해서 아주 견고한 속이 꽉 찬 응답이 오는 거다. 고맙다. 이렇게 썼으니까 아마 이건 될 겁니다. 네네. 예. 지금 이제 중국 쪽 시각을 보내드렸고 유럽 시각을 짧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도 다르고 미국과도 좀 다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6일자 독일의 디벨트라는 신문인데요. 참고로 이제 디벨트는 독일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전국 규모 일간지죠. 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이런 제목 기사인데요. 예. 소위 그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여기에 이제 북한이 동의해야 한다. 이 입장은 전 세계에 미국과 일본밖에 없다. 한마디로 비현실적인 제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CVID가 비현실적이다? 네.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이제 그 모든 걸 북한이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원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다 없앤 다음에 지원한다. 이건 불가능하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고요. 네. 이제 그런 이 팽팽한 선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장인 셈인 것이죠. 예. 사실관계를 따져보더라도 이제 리비아식 해법이라고 흔히 하는 것이 역사상에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에서의 리비아식 해법하고 존 볼튼 보좌관이 말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 리비아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거죠. 네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트럼프식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제 리비아식 이런 얘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자, 다음 주에 만날 때 또 경천동지할 일들이 좀 없었으면. 예, 예상 가능한 그런 예상 가능하게 세상이 좀 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어요. 시사자키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